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5%,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 이 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의 투자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세금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세금을 덜 거둘 테니 기업들은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는 겁니다. 우선 설비 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년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첨단 설비와 물류산업 첨단 설비 외에도 송유관, 열수송관 등 안전시설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빠른 시일 내 회수할 수 있는 가속 상각 제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5,500억 원의 법인세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들 요구를 수용해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세금을 30%까지 더 받는 제도를 중소기업엔 없애고 대기업은 할증률을 낮춥니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하여 세제 측면에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세액 공제 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개발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감세가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긴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해선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소위 핀셋 과세도 이루어집니다. 연 3억 6천만 원 이상의 고연봉 직장인이 증세 대상이고 고위 임원의 고액 퇴직금에도 추가 세금이 붙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퇴직 이후 퇴직금으로만 410억 원을 챙겼습니다.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정관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정하는데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을 악용해 근로소득을 줄이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례로 연봉이 10억 원이었던 임원이 퇴직할 때 종전에는 3억 원까지를 퇴직금으로 인정해줬다면 내년 1월부터는 2억 원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2억을 받더라도 퇴직소득으로 2억 받는 거 하고 퇴직소득 1억, 근로소득 1억 이렇게 받아서 세부담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너무 과도하니까 그 퇴직소득을 인정하는 한도가. 근로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선 최대 2천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 3억 6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 2만 1천여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봉이 5억 원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약 275만 원 줄어들어 1년에 1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봉이 10억 원인 근로자는 535만 원을, 연봉이 30억 원인 근로자는 2,215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64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고 임원 퇴직 한도 하향을 통해선 360억 원의 세금을 확보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 말고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법 개정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먼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앞서 봤던 것들을 좀 종합하면 경기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실 올해 말로 이제 시효가 종료가 되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들이 없어질 경우에 이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또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정부의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에 좀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정인아 기자 리포트 보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늘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바뀌는 게 없습니까? 지금 있는 제도 중에 근로장려금이라고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이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지급액을 1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예. 근로장려금을 받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걸 봤을 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일정 부분 늘어나다가 일정 한계치에 다다르면 다시 또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는 아주 소득이 적은 가구에만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서 약 1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도 사실 이런 세법 개정이 나올 때마다 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는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까?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율이 좀 줄어드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 4년 이상 임대하면 30%, 또 8년 이상 임대하면 75%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을 해줬는데 내후년인 2021년부터는 4년 이상일 때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 또 8년 이상일 때는 50%로 이 세액 감면율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세제라는 게 세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세 부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향후 5년 동안의 이 누적 세수를 좀 추산을 해보면 대기업 세부담이 한 2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건 그동안 이 대기업 증세를 계속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기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만큼 대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면 그 줄어든 세부담을 투자로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기대감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줄인 것일 뿐이지 감세 기조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본 수출 규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 대해 사실상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 총리의 일본 관련 발언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일본을 향해 우려와 함께 외교적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말합니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본의 결정이 아베 총리의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과 함께 중장기 변수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8.15 이후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내각 개각과 일왕 즉위식 등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한일 간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대책을 좀 세우긴 해야 할 텐데 관련된 내용이 오늘 있었습니까? 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내년도 본 예산에 반도체 등 핵심 소재 관련 예산을 1조 원 이상 반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핵심 소재 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 같은 이낙연 총리의 바람과 달리 한일 간 대결 국면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일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를 두고 양국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우선 이번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정부는 일본의 잘못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대1 대화 요청을 일본이 거부한 것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우리 대표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는 일본이 자기의 행위조차도 다른 나라의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성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같은 결과를 놓고 일본의 평가는 또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오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나라가 WTO 자유무역과 맞지 않는 의제를 상정했다고 평가 전하였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당한 통제라고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어제 마감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공모에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요. 90% 이상이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생산량을 줄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SK하이닉스 실적 얼마나 안 좋았던 겁니까? 네,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37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였던 7,441억 원보다 1,000억 원 이상 낮은 어닝 쇼크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 영업이익 5조 5,739억 원에 비해 89%나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오는 4분기부터 주력 제품인 D램 생산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생산을 줄이는 것보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가장 큰 변수는 일본의 규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일본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된 일부 품목에 대해 재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메모리 수요 감소, 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시장 상황에 더해 일본발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는 실적 악화에 일본의 규제라는 악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세계 소재 규제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된다면 더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현재 반도체 업계 상황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지난 4일 수출 규제를 받은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허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첨단 소재 등 1,100여 개 이상의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기 까다로워집니다. 우리 기업은 수입을 위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다 갖춰도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인력 공정 자체가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타격은 꽤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일본산 비중이 90%를 넘기도 합니다. 모든 규제 대상을 국산화나 다른 나라의 업체에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가 더 확대될지 우리 반도체 업계가 사태 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매운동이 결국 편의점 본사를 움직였습니다. 개별 점포가 아니라 편의점의 본사들이 일본산의 맥주 할인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편의점들이 다음 달부터 수입 맥주 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한일 간 이슈로 인해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고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부터 이제 전국 영업부와 가맹점에 안내를 시작을 했고요. 냅킨의 만원 행사라든지 카드 결제로 해서 좀 할인 행사를 하던 상품 중에서 나사이나 삿포로와 같은 맥주를 이번 행사에서 제외를 하고 유럽 계열 맥주를 좀 추가했습니다. 편의점보다 먼저 일본 맥주 할인 행사를 중단한 대형마트들은 신규 물량 발주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아사히와 기린 등 일본 맥주 6종에 대한 발주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쌓이는 재고에 발주가 멈춘 상태입니다. 국내 주류 업계는 할인 행사가 유지되는 다른 수입 맥주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수입 맥주 판매 이벤트에서 일본 맥주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국산 맥주로 영향이 매출이 이어진다기보다는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의 수입 맥주 매출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일본 맥주에서 시작된 불매 운동은 국산 소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처음처럼 소주를 만드는 롯데 칠성음료는 일본 아사히 맥주가 최대 주주고 사장도 롯데와 아사히 합작사의 대표 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기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편의점에서 태극기를 걸고 100% 국산 술로 광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일본 기업과의 합작사는 단지 아사히 맥주의 수입과 판매를 위한 것이고 처음처럼은 순수 한국 소주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오늘 2분기 경제 성적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와 비교해서 1.1% 성장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연 2% 성장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데 취재기자와 왜 그런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네. 먼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1.1%가 나오게 된 원인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이제 1.1%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1.1%, 1분기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예. 이게 7분기 만의 최고치거든요. 1.1%의 숫자가 말이죠. 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앞전 분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역성장을 했었으니까 그것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숫자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성장률을 또 기여도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요. 민간과 정부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부문은 2분기에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부의 기여도가 반대로 1.3%포인트입니다. 즉, 이 2분기 성장률 1.1%가 오롯이 정부 재정 집행에 기댄 수치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부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컸다는 건 민간이 그만큼 워낙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같은데 네. 민간 부문 얼마나 좋지 않았던 겁니까? 근데 민간 부문을 얘기할 때는 투자와 소비로 나눠서 보면 될 텐데 예. 투자 부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투자 부문에서 대표적으로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척도인데 2분기에 두 수치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만 따져보면 5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지금 1년 넘게 투자하는데 계속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꼽아보자면 역시 우리의 주력 제품군인 반도체 경기가 꺾였고 또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하반기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되면 연간 2% 성장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정부 기여도를 저희가 따져봤지만 상반기에 그나마 성장률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정부의 재정 집행이었는데 예. 하반기에는 이 재정 집행 여력도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1년 예산이 470조 원인데 이 가운데 65%를 이미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최소한 더 나은 재정 투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민간 부문에서 경기가 회복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하나 더 늘었죠. 예.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지금 장기화될 조짐인데다가 이 경제 보복이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사업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수출과 투자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 연간 성장률 목표치가 2.4에서 2.5%고요. 한국은행이 연간 성장률 이 전망치로 2.2%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상황대로 갔다간 자칫 2% 선도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금리이다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국내 2대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유력 후보군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매각 공고와 함께 예비 인수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 매각 계획을 밝힌 지 3개월 만입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SK와 한화, CJ,
애경 등 주요 대기업들이 꼽힙니다. 그동안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애경그룹뿐이지만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 판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매각 비용은 최대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원활한 매각 진행을 위해 매각가를 낮출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은 최근 강남의 좋은 아파트는 다시 나와도 아시아나항공은 다시는 없을 매물이라며 매각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 30년 동안 중장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주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매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매각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기업 가운데서도 기존 사업과 항공산업의 연계가 가능한 기업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제 캐시플로우보다는 이제 유관 산업의 시너지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오는 9월 예비 입찰 이후 실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본 입찰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그룹 일가에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KCGI가 왜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한진그룹이 앞서 약속한 경영 개선 방안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짚어보자는 겁니다. KCGI는 고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한진그룹이 약속한 정책들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송현동 부지 매각이나 파라다이스 호텔 개발 사업 재검토, 또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인데요. 단적으로 최근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경영 복귀 사례만 봐도 후진적인 경영 관행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번 만남을 최종 담판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최근 미국 델타항공의 잇따른 한진칼 지분 매입과 또 KCGI로 향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 상환 압박, 그리고 한 달 사이 한진칼의 주가 폭락이 사모펀드인 KCGI의 자금 회수 고민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세에 몰린 KCGI가 한진그룹 일가와 통큰 타결을 보기 위해서 이번 만남을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신 마감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고요. 회동이 성사된다면 KCGI 측에서는 강성부 대표와 김남규 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뭐니 별일 아냐 부자들에겐 뭐니 걱정 없지 부자들에겐. 아바의 히트곡들로 꽉 채워진 뮤지컬 맘마미아가 국내 초연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댄싱 퀸과 허니, SOS 등 주옥 같은 음악과 믿고 보는 정상급 배우들의 열연으로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들리지 않나 SOS. 내 사랑만이 날 구할 수 있어 SOS. 최정원과 신영숙, 남경주 등 기존 멤버에 더해 가수 출신 김정민 씨와 루나 등이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새로 합류했습니다. 지난 시즌 통통하고 파워풀한 매력의 로지를 맡았던 홍지민 씨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이번엔 늘씬하고 화려한 캐릭터인 타냐로 배역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로 성공은 했으나 배역 하나를 잃었구나라는 약간의 상실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타냐 오디션을 보는 게 어떠냐는 컴퍼니의 제의가 있었고, 또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오디션을 봤는데 외국 팀들도 또 합격을 해주셔서. 맘마미아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440개 도시에서 6,500만 명이 보고 4조 4,900억 원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나게 춤춰봐 인생은 멋진 너야. 기억해 넌 정말 최고의 댄싱 퀸.
금강산을 처음 여행한 겸재정선이 단발령에서 저 멀리 금강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조선시대 실경산수화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선과 김홍도를 비롯해 김윤겸과 김응환 등 17세기부터 19세기 화가들의 360여 점이 소개됩니다. 화가가 실제로 본 경치가 어떻게 화폭에 옮겨졌는지 창작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임 마비노기 속 캠프파이어에 앉으면 불빛이 반짝이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23년 전에 출시된 최장수 게임 바람의 나라는 초기 버전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온라인 게임 2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찾아왔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게임 속 세상에서 실제 플레이를 하듯 체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4년 단군의 땅부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첨단 게임까지 온라인 게임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출시를 미뤘던 갤럭시 폴드를 오는 9월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구조를 보강해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힌지 상 하단 부분에 보호캡을 새로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갤럭시 폴드를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품 리뷰 과정에서 화면 결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도와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는 밤사이 매우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지겠고요. 내일도 막바지 장맛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글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400mm가 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북부 많은 곳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상도와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내일도 대체로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열사병 위험지수 매우 위험 단계인 지역에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29도, 춘천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종일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울진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는 낮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 기온은 제주 32도, 광주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